예,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이석주 원장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 해야 되는 코스 절반을 넘어가서 5번째 강의,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가 가슴을 크게 하는 가슴 확대 성형술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슴 확대 성형술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사실 가슴 성형은 가슴 확대 이외에도 또 다양한 성형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소개시키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이면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들의 아름다운 가슴, 이게 미용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측면이나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슴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상당히 크신데요. 보시다시피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슴이 예쁜 연예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있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던 우리 그런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있는 가슴, 또 뽕긋하고 예쁜 가슴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소망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슴 예쁜 연예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우리 김혜수 씨 사진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크기의 가슴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그 신체 체형에 가장 알맞는 가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질문도 제가 많이 받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슴 사이즈는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큰 가슴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그러니까 수술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오늘은 이야기들을 드리니까, 우리 가슴이 작으신 분들이 확대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가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브래지어 사이즈로 한 C컵 정도 되는 가슴을 가장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물론 더 큰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A컵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갑자기 D컵, E컵으로 가기에는 보형물의 사이즈라든지 약간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향은, 한국에서의 경향은 C컵에서 D컵으로 넘어가는 정도 수준의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시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여자 가슴에 어떤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런 비율들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무슨 수술의 계획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한국 여성들 160대 초반 정도 되는 한국 여성들의 우리 스터널 로치, 이제 쇄골 중앙선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길이, 전체적인 가슴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의 넓이, 그리고 가슴 중간의 어떤 폭,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비율이 한국 여자들의 평균 가슴, 평균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가슴에서 유륜이나 유두가 차지하는 요 비율도 사실은 예쁜 가슴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한국 여자들 평균 유륜 사이즈 내지는 한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륜 사이즈는 3.5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고요. 우리가 보통 아까 C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가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할 때 유두에서부터 가슴 및 주름선까지의 길이는 한 5, 6cm 정도 되는 거리가 가장 예쁜 가슴이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이제 처진 가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슴 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여자 가슴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 방법들을 정하는데 잠깐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자 가슴은 가장 안쪽에 우리 갈비뼈로 이루어진 뼈의 구조가 있고요. 우리 남자들 운동 많이 해서 가슴 근육을 키운다고 얘기하죠. 대흉근이라고 되어 있는 근육이 그 앞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앞에 실제 여성의 유방 조직들, 지방이랑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방의 위치가 이렇게 크게 4개의 부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여자들의 해부학적인 가슴 구조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형물입니다. 우리 보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몇 가지 얘기 드리고 가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보형물의 종류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무엇냐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생리식염수를 썼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안 쓰는 방식입니다. 생리식염수라는 거는 없어졌고요. 요즘은 그 안이 전부 다 실리콘 젤로 채워져 있는 실리콘 젤 보형물들을 쓰는 것들이 추세고, 과거에 썼던 식염수 보형물을 그냥 예로 한번 들어. 옛날에 식염수 보형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제품이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만 가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깥에서 물을 채워서 우리가 원하는 볼륨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보형물의 종류 중에 하나가, 우리 가슴에 아까 보형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요즘 다 실리콘 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장지가 뭐냐에 따라서 보형물의 종류들을 나눕니다. 제일 앞에 있는 포장지가 굉장히 비닐처럼 맨질맨질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스무스 타입이라고 불렀던 보형물이고요. 그 다음 세대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생겨 있습니다. 예, 거친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텍스처 타입이라고 나왔던 종류들이고, 지금은 시장에서 스무스 타입이나 텍스처 타입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을 혼합한 굉장히 약간은 거친, 이게 완전히 스무스 타입은 아니면서 좀 둔하게 거친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거친 타입의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 요즘 사용되는 보형물의 주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스무스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매끄럽고 얇아서 촉감이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 자체의 질감은 텍스처 타입에 비해서 스무스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우리 미세한 돌기들이 텍스처 타입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 보형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하고의 어떤 면역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보형물을 싸는 막이 하나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캡슐이라고 부르는데, 이 캡슐이 스무스 타입은 굉장히 두껍게 생겨요. 근데 텍스처 타입은 이런 미세한 돌기들 때문에 유착이 쉬워서 굉장히 얇은 캡슐이 생기거든요. 보형물 자체의 질감은 스무스 타입이 훨씬 좋은 거 맞는데, 캡슐까지 포함한 질감은 과연 텍스처가 더 나으냐, 얇은 캡슐이 생긴 텍스처가 더 나으냐, 두껍게 생긴 스무스가 더 나으냐의 어떤 설왕설래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심하게 두껍게 생기는 구형구축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가장 피해야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였던 구형구축은 스무스 타입에서 대부분 생기고 텍스처 타입에서 거의 안 생겼어요. 그래서 보형물의 사용이 스무스 타입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텍스처 타입으로 넘어갔고, 하지만 텍스처 타입의 가장 단점인 보형물 자체의 질감이 좀 터프하다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타입의 텍스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이용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을 가장 많이 선호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형물의 종류는 이제 겉 표지랑 속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모양이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대칭이 이루는 우리 라운드 타입의 보형물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여자의 가슴이 일어서 있을 때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조금 볼륨이 몰리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에 맞게 약간 아래쪽이 더 돌출되어 있는 타입, 우리가 물방울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보형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라운드 타입은 전반적으로 위아래가 균등하게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물방울 타입은 위에보다는 아래쪽이 위주로 들어가는 타입인데, 생리학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여자들이 서 있을 때 가슴 모양에는 물방울 타입이 조금 더 부합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여자 가슴 확대 수술을 원하는 분들한테 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브래지어 찼을 때 내지는 윗가슴이 너무 없어서 가슴이 볼륨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슴 보형물로 가슴 확대를 하더라도 뭐 2컵, F컵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B컵, C컵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항상 윗가슴의 부족, 특히 키가 좀 크신 분들은 그런 경우들을 더 흔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라운드 타입은 윗가슴의 볼륨을 보강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 타입. 근데 전체적인 우리 실루엣이 조금 더 여성들의 그런 원래 생리적인 모습에 좀 더 부합하는 거는 우리 물방울 타입. 그래서 개인적인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에 의해서 요것들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두루두루 많이 골라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형물의 종류 중에서 이제 회사 이름 중에 어느 회사 제품이 좋으냐는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은 대부분 다 실리콘 젤입니다, 요즘.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표지는 전부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에요. 어느 회사든지 다 똑같습니다. 조금 볼륨에 있어서의 어떤 찰진 정도, 내지는 지름과 이런 튀어나오는 두께의 어떤 그런 비율이 사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어느 회사 제품이 일방적으로 좋다, 뭐 사실 저는 그렇게 구별이 돼서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뭐 최고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과거서부터 가장 많이 사용됐던 보형물은 멘토사나 우리 세빈사, 뭐 알러간사 이런 제품들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고요. 요즘 제일 뭐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요 실리콘 젤 보형물 쪽에서는 조금 고급화되어 있는 브랜드로 나와 있는 게 모티바 제품인데요.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가 어디냐. 가슴 확대 성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근육 밑이냐 근육 위냐 뭐 이런 단어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동양 여성들한테는 근육, 우리 아까 제가 해부학적인 구조에 여자의 실제 가슴, 지방이랑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진 실제 가슴, 그 밑에 가슴 근육,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요. 동양 여성들은 가슴이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일단 처음부터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얇기 때문에 근육 위에 가슴 조직 바로 밑에 보형물이 삽입이 돼서는 보형물의 그런 어떤 느낌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선 조직화 방법, 제일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유선 조직화 방법이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육 위에다가 얹어 놓는 방법인데 동양인들의 가슴 확대 수술에서는 잘 추천을 안 하는 편이고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다 근육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도 근육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근육의 실질 조직 밑으로 들어갈 거냐, 근막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근육의 일부분만 밑으로 들어갈 거냐, 전체가 다 밑으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중평면 확대술, 근육화 확대술 또는 근막화 확대술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여자 가슴 조직이 A컵이라 그러면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간 이후에 C컵은 지금 현재 본인의 가슴 테두리보다는 좀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바로 근육화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가슴 보형물이 자기 가슴의 중심보다 조금 위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의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박리를 해서 갈비뼈에서 떨어뜨려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보형물이 조금 밑으로 치우치게,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떨어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중평면 확대술이라는 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대부분 70~80%는 근육 밑에 있대, 마지막 부분 떨어뜨려 놓은 20~30%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유선 조직하에 있는 방식, 그래서 이중평면 확대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80~90%의 가슴 확대술을 받는 여성분들은 이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어떤 이런 것들은 그거와 비교되는 용어상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개를 어디로 하고 들어갈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경우들이 우리 가슴 밑선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법,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방법 제일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근육 아래로 들어가는 방식, 내지는 이중평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방식을 써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륜으로 하는 수술 방법도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육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선 조직하,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 여자들 같이 가슴이 좀 크신 분들 근육 위에다 얹어 놓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절개고요.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배꼽 절개라는 얘기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방법은 절개선이 멀리서 굉장히 적게 남아서 전체적으로 가슴의 어떤 그런 모양을 좀 예쁘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수술인데, 이거는 생리식염 수술 시절에 쓰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실리콘 젤 보형물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배꼽 주변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쓰는 근육하에다가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에서는 겨드랑이와 가슴 밑선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두 가지는 뭐 수술에 대한 결과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술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차이는 우리가 이제 요즘 사용하는 아까 C컵을 위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 300cc, 350cc 요 정도 되는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정도 볼륨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절개선의 위치는 한 3.5에서 4cm 가량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한쪽에 3cm에서 4cm 정도의 절개선이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흉터의 위치가 어디에 생겼을 때 내가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겨드랑이는 짧은 팔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든지 할 때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부위라 오히려 가슴 밑선은 남들한테 이렇게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는 일들은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선이 여기에 있는 게 더 눈에 안 띄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술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 겨드랑이는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겨드랑이를 다 제모를 하고 다닌다 그래도 여러 개의 주름선들이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흉터가 생기더라도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서 본다 그러면 그 주름선이랑 그렇게 쉽게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 가슴 밑선인 경우에는 바깥에 노출될 확률은 적지만 일단 자기가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특히 수술하고 나면 자기 예뻐진 가슴을 수도 없이 많이 거울에 보는데 기스가 나 있는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들도 많고 여기는 원래는 깨끗하게 주름이 없어야 되는 부위에 흉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상처에 대한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가슴 밑선이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직업 내지는 어떤 옷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겨드랑이에 노출되는 게 더 편하신지 아니면은 가슴 밑선에 있는 것들이 더 편한지 그거를 결정해서 절개선을 정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우리 이제 가슴 밑선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앞에로 잠깐 한 번만 갈까요? 가슴 밑선에서 올라가서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이 지나가는 수술 범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절개선에서. 근데 겨드랑이에서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런 수술들을 이루어지게 할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런 블라인드하게 수술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최근에 겨드랑이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이런 내시경 장비들을 써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게 겨드랑이 절개를 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컵인 가슴이 보통 한 C컵 정도 되는 가슴으로 확대되는 게 요즘 추세다. 한국에서는. 마찬가지. 옆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처지지 않았더라도 위에가 비어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는 윗가슴이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우리가 300cc 가까운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윗가슴 아랫가슴 할 것 없이 많이 보충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도 윗가슴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셔가지고 이 거리가 좀 넓으신 분들은 윗가슴에 대한 그런 볼륨감을 채우는 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자, 지금 가슴이 작을 때는 가슴 밑선의 위치가 어딘지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가슴 밑선과 유륜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확대되게 되면은 가슴 밑선이 명확해지고 요 거리의 센치가 한 5, 6cm 정도 돼야 이런 C컵 정도 이미지의 아름다운 가슴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설명을 가슴 확대 수술에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해부학적인 거나 기술적인 거를 자세하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왔던 용어들, 이 용어들에 대한 어떤 이런 헷갈림 없이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담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가슴 확대 수술 이외의 가슴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반대입니다. 가슴이 커서 줄여야 되는 경우, 내지는 가슴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처져서 올려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수술은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크신 분이 많이 처지셔가지고 크기도 줄이면서 가슴을 또 리프팅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술을 한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고 처진 가슴을 작게 줄이면서 업 시키는 방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슴 축소술 내지는 처진 가슴 교정술이다. 뭐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가슴 축소술이나 처진 가슴 교정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느냐. 절개는 작으면 작을수록, 양이 작으면 작을수록 흉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절개선이 작으면 가슴 처진 거를 끌어올리는 양이라든가 너무 큰 가슴을 줄이는 양이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크고 처진 게 많을수록 절개하는 선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처지지 않고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흉터의 수를 굉장히 줄인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절개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양이 작고 절개하는 양이 작은 방법은 유륜절개, 유륜 주변으로만 절개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절개도 가장 많이 생기는 방식이 O자 모양의, 한국말로 O자입니다. O자 모양의 절개가 나타나는 절개법이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 가장 작지도 않고 가장 크지도 않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이 유륜 주변과 일자 모양으로 생기는 흉터, 수직절개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이 가슴 축소술과 처진 가슴 수술 중에서 많이 행하는 수술은 수직절개입니다. 그래서 수직절개가 가장 많이 행하는 수술이고, 그것보다 조금 적게 가슴이 있는 분들 또는 더 크게 가슴을 줄여야 되는 분들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슴 유륜 주변으로 절개를 하고, 가슴을 축소하거나 내지는 가슴을 끌어올려야 되는 양을 계산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해내고 요거를 위로 끌어당겨서 묶어주면 처진 가슴이 올라가고 볼륨이 줄어드는, 그래서 최종 흉터는 유륜 주변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흉터를 남기고 수술이 마무리되는 것들이 바로 유륜절개 수술법이고요. 대부분 30, 40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처진 양이 많지 않고, 보통 가슴이 조금 크신 분들 중에는 유륜 자체가 크신 분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아름다운 여자 가슴 유륜의 직경은 한 3.5cm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5cm 정도 되면은 그거 자체가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유륜을 줄이는 유륜 축소술과 처진 가슴을 조금 리프팅하는 처진 가슴 교정술은 동시에 시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있는 원과 안에 있는 원을 잡아서 꼬매게 되면은 조직들이 끌려 올라가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를 보는 방식이 바로 유륜절개 방식이고요. 요거는 가장 제가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가슴을 유륜으로만 절개해 가지고는 제거되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슴 밑으로 이만큼을 더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라내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수술해서 묶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유륜 주변으로의 흉터와 가슴을 가로지르는 수직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우리가 수직 절개 방식이다.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양도 적당하고 흉터도 가슴 밑선을 따라서 심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남기 때문에 이 방식을 우리가 가슴 축소술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륜 주변의 조직과 가슴 밑의 조직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다음에 처진 거를 올려주면서 꼬매주게 되면은 맨 마지막 파이널 모습은 수직으로 생기는 흉터가 생기는 수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O자형 절개는 가장 많은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륜 주변으로 절개하는 방식에 아래쪽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는 방식이 아까 수직 절개 방식이었는데, 옆에 날개를 하나 달아가지고 양쪽도 이만큼씩 잘라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륜 주변, 수직 절개, 그리고 가슴 밑선을 따라서 생기는 흉터.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한글의 O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O자형 절개라고 부르는데, 가장 많은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고, 마지막 파이널로 꼬매진 형태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가슴도 크고 많이 처져 있는 가슴을 처진 것과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인 우리 그 수술이고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아까 제가 아름다운 가슴은 5, 6cm 정도 돼야 된다 그랬는데, 처진 가슴들은 그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밑에 있는 조직을 아까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적당한 방식을 선택해서 잘라주기로 인해서 처진 가슴을 교정하면서 사이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처진 게 A컵 같은 작은 가슴들은 처지지도 않고, 처지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처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가슴 볼륨이 워낙 크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처지는 양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거는 뭐 미용적으로도 보기 싫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습진이라든지 어깨 통증, 목 건강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다음, 다들 마찬가지지만 처지고 넓은 가슴들을 우리가 수술하는 방식들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과 큰 가슴을 줄이는 가슴 축소 수술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슴 성형 수술하면은 한 10명 중에 9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수술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가슴 수술에 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수술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유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액세서리 브레스트입니다. 우리 여자 가슴은 크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가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태생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자 가슴이 여러 개가 엄마 뱃속에서 태생학적으로 생겼다가 다 없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메인 하나가 남아서 태어나게 돼서 가슴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다른 동물들은 가슴이 여러 개인 동물들이 많잖아요. 사람도 비슷한 태생학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가슴 조직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도 이게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부유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선 조직, 우리 유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조직들은 없고 그냥 지방 조직이 조금 많이 뭉쳐 있어서 그냥 거기 살이 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살이 쪘든 아니면 그 안에 유선 조직이나 뭐 유두가까지 포함이 됐든 요 위치, 겨드랑이의 그 경계선 위치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유선 조직이나 우리 그 유두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익시전, 피부를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수술들을 해야 되지만, 보통 지방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개까지는 하지 않고 지방 흡입 내지는 지방 익시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겨드랑이 쪽에 튀어나온 부유방이 있고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부유방 수술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여성형 유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이라는 건 남자들이 여자들 같은 유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티셔츠를 입거나 뭐하고 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유선 조직이나 지방 조직이 가슴에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 같은 가슴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일부 남자들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들보다는 그런 조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살이 많이 찐 사람들한테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선 조직, 남자들도 유선 조직이 다 있어요. 굉장히 발달을 안 하고 굉장히 기능이 없는 조그마한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눈에 안 띄는데, 그런 조직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륜 주변으로 절개를 해서 유선 조직은 제거해내야 되는 수술을, 칼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지방이 메인인 경우에는 그냥 지방 흡입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형 유방도 여자같이 조금 볼륨이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좀 신경 쓰이는 남자분들 수술이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은 지방이기 때문에 열의 7, 8은 지방 흡입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단 몇 명의 경우에는 유선 조직의 알맹이를 가져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조직은 지방 흡입술로는 흡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유륜에다가 절개를 해서 익시전을 해내야 된다. 요거 상식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여자들 가슴 같이, 그냥 사진만 보면은 여자 가슴이라고 해도 될 가슴이죠. 흡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리했던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가슴이 여자들처럼 볼륨이 있었던 걸 없앴던 케이스고요.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꽤 불룩 튀어나와 있던 거를 납작하게 흡입이나 익시전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번의 출산과 모유 수유를 반복하고 나면 여자들의 그 유두가 많이 늘어지거나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되게 또 여성스럽지 못하게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보기 싫은 모습이기 때문에 유두 자체를 줄여서 원래 정상적인 크기로 줄여주는 수술이 있다. 이걸 우리가 유두 축소술이라고 한다. 근데 단지 여성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 유두 크기가 남성들한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성들의 유두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가슴 유두가 아니라 여자들 같은 크기의 유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줄이기 위한 수술들도 있어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유두가 늘어지고 큰 경우 줄이는 수술이 있다. 그걸 우리가 유두 축소술이라고 한다. 뭐 수술 방법은 개인적인 크기나 길이, 모양에 따라서 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두를 줄이는 수술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서 유륜 전체에서 유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들 줄이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유두가 크신 분들을 사이즈를 줄이는 수술들을 우리가 유두 축소술이라고 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지름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유두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유두 자체가 늘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를 줄여주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유두를 줄여주는 수술을 유두 축소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유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륜. 이 유륜의 적당한 볼륨은 한 3.5cm 정도 되는 4cm 미만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유륜인데, 유륜 크기가 이렇게 5cm, 6cm가 되면 이것도 보기 싫거든요. 이 유륜을 줄여주는 수술도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유륜 크기를 도안을 하고 지금 큰 유륜 사이즈를 절개를 해서 이 사이에 있는 유륜을 다 없애주고 요거를 봉합해 가지고 유륜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아까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방법 중에 유륜 주변 절개 방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신 여기는 유륜 크기만 줄이면 되니까 딱 유륜 정도의 크기로만 절개를 해서 잘려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적은 반면, 아까 유륜 주변 가슴 축소술 내지는 유륜 주변 처진 가슴 교정법은 교정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바깥쪽 동그라미가 더 바깥쪽에서 일어나서 피부가 없어지는 양이 많은 수술,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처진 가슴을 교정하면서 유륜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두가 안으로 함몰이 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유두가 안으로 함몰이 되어 있으면은 유즙 때문에 이 안에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출산 후 아이들한테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 유두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튀어나오도록 들어가 있는 유두를 튀어나오게 하는 수술이 함몰유두 수술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함몰유두 수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두는 기능적으로 수유라는 기능을 해야 돼요. 수유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몰유두를 수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함몰유두 수술을 잘못하면 수유가 안 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함몰유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해부학적인 구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슴 사진에서 유선 조직들이 있고 유두로 향하는 유관들, 유즙이 나가는 관들이 있습니다. 이 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유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들의 길이가 짧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함몰유두예요. 이게 짧아서 유두가 충분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끌어당겨져서 우리가 함몰유두가 생기는데 이 함몰유두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유관을 다 끊어줘야 됩니다. 잡아당기고 있는 걸 끊어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들어가 있는 유두를 잡아당기고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을 전부 절개한 다음에 안에서부터 꼬매서 유두를 바깥으로 빼내주는 고식적인 클래시컬한 우리 함몰유두 수술 방법인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유를 할 수가 없죠. 유관이 다 잘려버렸으니까.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 미혼인 여성, 아직 수유가 다 끝나지 않은 여성은 조금 불완전하게 교정이 되더라도 유관을 끊어놓지 않고 늘어지게 하는 방법, 잡아당겨서 좀 늘리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그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유관들을 분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늘어뜨려 가지고 우리 유관이라는 게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일자로 생긴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조금 이렇게 말려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려있는 걸 조금 늘려주게 되면 길이가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관에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보통 미혼 여성들한테는 약간 함몰유두가 조금 부족하게 교정이 될 수는 있지만 유관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고요. 다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앞으로 수유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교정하기 위한 수술 방법을 쓴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뭐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유두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수술이 함몰유두다. 가슴 확대 수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슴 확대 수술 후에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제가 근육 밑으로 넣는 방식과 근육 위에다 넣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근육 밑에다 넣는 방식은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수술 이후에 부용물이 유지될 때도 여자 가슴 조직과 부용물은 근육이라는 두꺼운 막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혀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우리 기능, 모유 수유라든지 아니면 혹이 생겨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근육 밑에 있는 방식은. 근육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그런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모유 수유에 지장을 주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시경 가슴 확대 수술과 일반 가슴 확대 수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는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보통 그 저드랑이로 절개하지 않는 방식, 유륜이나 그 가슴 밑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식에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시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겨드랑이로 수술할 때에는 가슴 밑에 있는 조직들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하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 보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지혈이라든지 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동반하게 되고 유린이나 가슴 밑선으로 하게 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슴 절개선을 1, 2cm밖에 안 하고 어떻게 300cc나 되는 가슴 보형물이 들어갑니까? 그러는데 1, 2cm로 300cc를 넣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 요즘 사용하는 실리콘 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보형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절개선의 양도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보통 300cc 정도 되는, 그래서 C컵 정도의 가슴을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3.5에서 4cm 정도의 절개 흉터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이나 마찬가지고요. 1, 2cm라 그러면은 과거에 식리식염 쓰시던 시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물을 채운 상태에서 보형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집어넣고 바깥에서 물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절개는 1, 2cm로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가슴 보형물이 나중에 이제 파손이 돼서 터졌을 때 이제 재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가슴 보형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캡슐이라는 막이 씌워진 상태로 우리 몸하고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캡슐은 주로 이렇게 흉조직,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들의 일부들인데요. 우리 보형물이 캡슐이라는 방 안에 갇혀 있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염증이 발생한다든지 터진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하더라도 캡슐 밖으로 그게 퍼져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파손이 일어나서 실리콘 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더라도 요즘 사용되는 실리콘 젤은 코헤시브 젤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젤도 컵에다가 담아서 따르게 되면 물처럼 확 쏟아지진 않지만 슬슬슬슬 흘러내려오는 정도의 점성을 가진 젤이 있고요. 껌처럼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젤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 쓰는 가슴 보형물의 젤은 껌에 가까운 질질질질 흘러내려오는 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점성이 있어서 모양을 지 스스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쓰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밖으로 잘 많이 나오진 않는데, 터진 기간이 오래된다거나 터진 양이 많이 되면 흘러나올 수도 있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흘러나온 것도 보통 캡슐이라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바로 그걸 느낀다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진을 통해서 파손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수술을 할 때는 그 캡슐을 보통 원래 절개를 했던 라인으로 들어가서 캡슐의 일부분을 째고 그 보형물을 밖으로 꺼집어낸 다음에 캡슐 안을 깨끗이 소독을 하죠. 물로 씻어주고, 그래서 보형물에 젤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게 만든 후 다시 새 것들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재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방식에도 유륜절개법이 있고요. 처진 가슴 내지는 가슴을 축조하는 방법에도 유륜절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큰 유륜을 줄여주는 유륜 축소술에도 유륜절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수술할 때 우리가 얼굴에다 수술을 하든 가슴에 수술을 하든 성형외과에서 어떤 절개선을 어디로 할까에 대한 고민은 수술하기도 편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절개 수술 후 어떤 상처가 남는 것들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최소화가도록 디자인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에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이 유륜절개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살색과 유륜의 약간 검은색의 경계선 부위에는 흉터가 남더라도 다른 부위에 남는 것보다는 훨씬 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유륜 주변에 흉터가 하나도 없어 보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흉터 자체의 크기 내지는 그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유륜 주변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 방법에서 유륜 주변에 절개를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다만 그렇게 완전히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슴 확대 수술은 절개에 대한 방식, 표면에 대한 보형물의 종류, 위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 단어들,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정리해서 머릿속에 알고 계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한번 받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가슴 확대 이외의 처진 가슴 교정, 뭐 유륜 축소,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가슴 성형의 유방 확대 수술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교정하는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알게 됐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6번째 강의는 우리 지방 흡입 위주의 체형 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